봉산탈춤. 황해도 봉산. 오른쪽에 특징을 보면 특징 바로 밑에 1번, 2번, 3번 있는데 뭐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당연하지. 이제 탈춤이라는 것은 서민 문화기. 그러니까 이제 비판과 풍자가 드러나 있는데 풍자가 무엇이냐? 풍자는 비유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요소가 따라붙냐 하면 해학이라는 요소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해학이라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 주관적 요소다. 뭐 언어 유희 이런 게 있다면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이 어려워요. 요소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을 가급적이면 좀 빼고 이걸로 주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비유가 사용이 됐고 and 비판이 있다면 그냥 해학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어디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탈춤을 향유했냐? 주로 장터야, 장터. 임시로 설치한 가설 무대, 그냥 흙바닥 이런 곳에서 향유를 했지.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요. 그 밑에 1등급 노트를 잠깐 보면 서양극과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장소가 첫 번째는 서양극은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의 불일치 이랬는데 이 얘는 일치한단 말이야. 장소가 일치한다. 무슨 얘기냐? 극중에서도 장터로 설정이 돼요. 그런데 실제 공연 장소도 장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객의 역할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악공이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개방형의 무대다. 개방형의 무대다. 그 다음에 그 무대 장치나 소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대 장치 같은 것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서양 연극 같은 경우에는 막하고 장 같은 걸로 이제 장면이 구분이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무엇을 쓰냐면 과장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황해도 봉산탈춤은 7과장까지 있어요. 이 과장이라는 것이 매우 독립적이다.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이다.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독립된 주제를 가진 여러 개의 이야기들 버스식 구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막 지나가다가 와서 잠깐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개똥이 학교 보내야 되면은 빨리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는 얘는 관객이 지속적으로 관람하는 게 아니야. 지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이 얘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성을 쓴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옴니버스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피카레스크 이렇게 얘기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지금 옴니버스인 거야. 제 7과장 미알춤. 미알춤이다. 한 손에 부채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었으면 끊어. 자 이제 보통은 이런 소품을 가지고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부채를 들고 방울을 들었다. 뭘까요? 이 미알이라는 여자의 신분은 딱 부채 방울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 무당이죠. 무당. 자 신분이 무당이에요. 국거리 장단 끊고 국거리 장단은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장단인데 이걸 주로 흥겹기 때문에 빠르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국거리 장단은 느린 장단이에요. 4박자야. 국거리 장단에 맞춰 가지고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그러면 이 장단은 누가 치는데? 옆에 인물을 보면 어떤 인물이 있어요 밑에? 악공이라는 인물들이 지금 치고 있는 거야. 등장하여 악공 앞에 와서 울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다. 웬 할머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악공하고 미아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마당극의 특징이 되는 거죠. 웬 할멈이냐? 라고 웬 할멈이냐니 떵꿍 하는 의성어 소리가 들리기에 굿만 여기고 굿판이라고 생각하고 한거리 놀고 가려고 들어온 할멈일세. 그러니까 그러면 놀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놀든지 말든지 허름한 영감을 잃고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멈이니 영감을 찾고야 놀겠습네. 처지는 영감을 찾아다니는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할멈 본 고향은 어디와? 물어보니까 본 고향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이다.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 첫 번째 대사가 전라도 제주라는 단어죠. 제주가 전라도에 속했던 시절입니다. 망막골이다. 그럼 영감은 어찌 잃었나?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여기가 시대적 배경 2번이 되는 거야. 자, 당시에 전란이 빈번했다. 특히 제주도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왜구가 쳐들어왔겠죠. 뭐 왜구들은 심심하면 쳐들어왔다. 뭐 대마도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영감은 어찌 잃었나?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서로 도망을 하였더니 그 이후로 아직까지 종적을 알 수 없음네. 사투리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뎁스해서 모색이라는 단어를 밑줄 쳐봅니다. 아마도 현대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갖다가 모색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의미도 생기냐면 털, 색깔 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생겨버려요.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되고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되니까 두 개를 다 의미할 수 있게 되니까 중의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의적 표현의 효과는 당연히 언어 유희겠죠. 해학성을 높이는 거겠죠. 마치 자기 남편을 갖다가 동물처럼 묘사를 한 거니까. 자, 우리 영감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의 모습은 말모습이다. 혹은 말의 털 색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말새끼인가? 아니 소모색이다. 소새끼인가? 언어유희 끊고 언어유희라고 씁니다. 아니 말모습 소모습도 아니다. 영감의 모습을 알아서 뭐해? 아무리 바로 된들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말을 하면 니네가 찾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악공이 모습을 대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 난간이마 주걱턱 옹캐눈 개발코 상통은 머리란 뜻이요. 머리는 갓바른 관역판 같고 수염은 다 찌그러진 귀알 붓 같고 상투는 다 갉아먹은 망젓 같고 키는 석자 내치. 완전히 과장법입니다. 석자 내치 계산해 보세요. 뭐라고? 석자잖아요. 석자. 그럼 30.3cm를 갖다가 곱하기 3이니까 대략 1m가 안 되고 91cm잖아. 91cm. 거기다가 뭐 내치 해봤자 얼마 되질 않으니까 1m가 안 된다. 난장이에요, 난장이. 과장법입니다. 그리고 해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한 거예요. 뭐 생김새를 아주 웃기게 묘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학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남편을 갖다가 웬만하면 잘생기게 표현하지 이렇게 못생기게 표현한다는 것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미아래 대사, 그 다음 대사를 볼게요. 요 대사 하나를 중략 뒤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신하의청으로 절절절시고 저절절시고 어절시고 우리 영감 어디 갔나? 기산영수 별건곤의 소부허유를 따라갔나? 누구를 소동파를 따라갔나? 핵심만 동그라미 치세요. 소부허유. 그 다음 소동파. 그 다음 우리 영감 찾으려고 일원산에서 하루 자고 지금 보이냐? 이강경에서 이틀 자고 삼부여에서 보이냐? 보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 일자 동그라미, 일원산에 일자 동그라미 치고 하루 동그라미 치고 연결.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동그라미 치고 이틀 연결. 삼자 사흘 연결. 사법성의 사자하고 나흘 연결. 해서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숫자를 지금 맞춰주고 있잖아. 이것도 언어 유희에 동음, 유사한 의문에 의한 언어 유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소동파라든지 소부허위라는 것은 뭘 인용한 거야? 이런 걸 뭘 인용했다고 얘기해요? 고사 인용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 그 문화적 배경인 거죠. 고사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의 유현덕, 유비죠. 제갈공명 찾으려고 삼고초려하던 정성으로 내가 찾아다닌다는 거지. 자, 유현덕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또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야? 유현덕과 병렬 관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주문왕이에요. 또 누굴까요? 항적이 바로 항우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우가 범하부를 찾던 정성으로 내가 찾는다.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온 거야. 유현덕, 주문왕, 이런 인물 정도.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인물들이 누군가를 찾으려고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정성 다 부려서 강산천리를 다 다녀도 우리 영감을 못 찾겠네. 우리 영감 만나보면 귀도 대고 코도 대고 사랑하나 봐. 안아도 보고 안아도 보려마는 우리 영감 어디를 가고 날 찾을 줄 모르는가 하면서 퇴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뒷부분 줄거리가 있어요. 최유천 군이 읽어보세요. 자,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자까지 끊고 영감의 복장은 스님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의 복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맷돌 고치는 기술자도 하고 뭐 솥을 떼는 땜장이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알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태도가 좀 변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자, 네모칩니다. 용산 3개 덜머리집은 이 남편 영감의 첩이에요. 첩. 첫 간의 갈등이 드러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용산 3개 덜머리집이라고 젊은 여자가 나오고 영감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미알이 있고 둘이 이제 다툼이 붙겠지. 그래서 나 이혼할 거다. 그래서 영감한테 뭘 요구해요? 이혼하면 뭐 해야 돼? 재산을 분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나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자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서 쓸모 있는 거는 다 얘한테 주고 쓸모 없는 건 다 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하는 거야. 뭐 어디에 좋은 땅은 네가 가지고 어디 자갈밭은 네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누는 거야. 이거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얘가 막 깔보는 얘기를 하니까 얘를 때리려고 이렇게 오다가 얘가 막아서고 얘가 밀치는 바람에 얘가 넘어져서 죽는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주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주제 앞에 페이지에 보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밑줄칩니다. 남성의 가부장적 횡포를 비판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전체 주제의식이고요. 밑에 1등급 노트에 보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주제의식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거기 1, 2, 3, 4, 5, 6번에. 특히 5번 같은 것은 내신에 거의 항상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5번 같은 것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잘량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계다리 소반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끝에가 량자로 끝난다는 것과 반자로 끝난다는 의문에 쓰세요. 의문의 유사성. 정확히 얘기하면 음절의 유사성이 되겠죠. 의문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의 유사성이죠. 이자가 두 이자가 아니고 오얏 리자를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3번에 아주 번임을 줄이면 뭐가 돼? 아주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뱀자하고 도마 뱀자의 뱀을 연결하고 역시 의문의 유사성이죠. 그 다음 4번에 오매불망이라는 원래 있는 단어하고 올망졸망의 끝에 망자하고 역시 망자. 그 다음 옆에 보면 서방이라는 단어와 남방이라는 단어의 방자. 이게 언어 유익, 유사성. 넘어가겠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 여러분들 읽으시고. 자, 분홍색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분홍색 페이지를 펴놓으세요. 필기를 좀 할게요. 필기하세요. 한 바닥 정도 될 겁니다. 시가 한 바닥, 소설이 한 바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좀 너무 글씨를 크게 쓰면 다 못 쓸 수 있으니까 왼쪽 페이지에는 시, 오른쪽 페이지에는 소설 이 정도 쓰면 될 거예요. 요 사이에 작품들을 쓸 거야. 여기는 저기는 여기다 쓰면 되는데 여기 쓸 때가 좀 비워놔야 돼.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이 다른 거는 이제 2학년은 이런 걸 좀 외워야 된다는 거야. 1학년은 문학사 전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잖아. 2학년 때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잠깐 펜 내리고 설명 듣고 나서 나머지 좀 채우세요. 볼게요.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고전시가의 반대말이지. 고전시가가 끝나는 게 1800년대 후반의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부터 1910년 정도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개화기, 나라의 문을 여는 시기라고 하는데,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고전시에서 현대시로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고 약간 고전스러운 시가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신체시, 새로운 문체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뒷장 넘겨보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나와요. 뭐 그런 게 전형적인 신체시인데, 그거를 자주 많이 안 나오니까 오늘 같이 공부는 안 할 거야. 한번 읽어보긴 해봐. 그런 게 신체시고, 개화 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사라는 건 아주 유명한 작품들 많이 배웠어요. 우리 직전 수업까지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주로 몇 글자 몇 글자로 다 끊어지는 거야. 네 글자씩 계속 끊어지는 거잖아. 그런 가사가 내용을, 자 이제는 우리 조선을 벗어나서 빨리 이제 개항을 해서 다른 나라의 문물들을 서양의 걸 받아들이고 과학기술 같은 거 발달시키고 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관동별곡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개화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서양의 노래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프랑스의 국가, 영국의 국가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노래들 같은 것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나라식으로 가사를 붙인 거를 찬가라고 불러요. 대부분 4분의 4박자인데 이것이 지금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찬송가에 이 곡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처음에 움찔움찔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19년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도죠. 뭐가 있었던 연도야? 너 또 졸리기 시작하지? 눈이 자꾸 감기는데, 은혜. 창문을 조금 열어, 고저게. 조금 열어, 살짝 밀어, 걔를. 밀어. 그럼 너무 졸리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어도 돼.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주 재밌겠네요. 뭐가 있었던 연도예요? 3.1운동이죠.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작품입니다. 최초의 현대시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억압을 하던 시기야. 1910년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터졌잖아. 지금 3.1운동이 터졌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거 너무 억압을 하면 폭발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잡지나 신문 같은 거를 창간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지나 신문들이 많이 창간이 되는데, 그 잡지의 발표가 여러 가지 시들이나 뭐 소설들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문학이 빵 터지기 시작해요. 1910년대하고 20년대를 비교해봐. 20년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빵 터진 거야. 가장 먼저 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시를 민요적 서정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김소월이 민요의 운율을 많이 따라간 건 알고 있죠. 7호조의 삼음보. 대표적인 작품이 뭔가요? 김소월의 대표적인 작품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뭐예요? 진달래꽃이죠. 자, 이런 갈래의 서정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김동완이라는 사람은 서사시를 썼습니다. 국경의 밤이라는 시예요. 서사시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겠지만 분명히 까먹고 계속 질문을 할 텐데, 이 서사시는 사건을 서술한 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사건을 서술했다. 정서를 서술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렇습니다.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좀 약간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과거의 시조를 다시 살리자, 뭐 이런 운동도 좀 나타나는데, 이병기라는 분이 쓴 거는 뭐 난초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작품은 많이 나오질 않고 사람 이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요한 경향입니다. 근데 이제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뭐 이론적으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 사람들을 착취하라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어떻게 살자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평등하게 그냥 살자는 거잖아. 빈부격차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좋으니까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운동에 동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사회주의 연맹의 이름이에요. 카프라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가 연맹인 거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시라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경향시라는 것은 순수시에 속하는 거야? 목적시에 속하는 거야? 목적시에 속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시냐 순수시냐라는 구분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이요. 자, 한용운은 이제 사상시. 뭐 이건 이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 한용운이 내가 사상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한용운의 대표적인 시집의 제목 님의 침묵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불교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퇴폐적 낭만주의라 그래서 원래 낭만주의라는 것은 아주 서정적이고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시인데 퇴폐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빠져들고 뭐 포기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은 뭐 의미 없고 이런 허무주의의 시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작가나 작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수능에 나오겠어요? 주제가 이런 건데 나오겠냐? 다 필요 없어. 죽어버려야 돼. 이런 게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부터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내가 아마 앞에다 한 글자만 써도 제목을 짐작하는 놈들이 있을걸? 빼. 아낀. 그래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입니다. 봄은 오는가? 에휴. 자, 30년대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이제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윤동주나 이육사는 저항시. 이게 사실은 30년대라고 했지만 실제로 30년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해서 40년대 중반까지 광복 직전까지 활동한 분들입니다.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는 뭐가 있나요? 서시 있죠. 뭐 별에는 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죠. 뭐 재밌는 건 윤동주는 살아있을 때 시집을 낸 적이 없죠. 그냥 본인 스스로 시를 여러 번 이제 써놨고 그것들을 나중에 죽고 나서 발표한 겁니다. 그 발표한 시집의 제목이 바로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이 시를 찾아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혹시 시집의 제목을 아나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마지막 뭘까요?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육사하고 윤동주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둘 다 저항시긴 한데 윤동주는 조금 온건하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시로만 표현을 한 거고 이육사는 중국에 건너가서 실제로 무장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총 들고 다니고 어떤 군관학교에도 가입을 하고 실제로 어떤 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좀 더 저항적인 그런 시들 많이 썼죠.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청포도? 그래. 또 절정? 광야? 뭐 이런 종류의 약간 더 남성적인 그런 시를 썼습니다. 모더니즘 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상 그랬는데 모더니즘이라는 게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겠어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모더니즘. 현대적이다 이런 뜻이죠. 두 개로 나뉘는데 이상은 초현실주의 경향의 모더니즘이에요.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김광규는 이미지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인 심상을 중시한 이미지즘. 그래서 뭐 이상은 오감도 같은 시를 썼고요. 김광규는 뭐 태생? 또 뭐 있나요? 많이 있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김영랑은 이제 아주 순수한 느낌의 시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30년대 일제시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뭐 순수한 내용의 아름다운 시를 써서 뭐하나. 아는 거 있어요? 김영남. 보통 요 시가 대표작이죠. 뭐라니? 피기까지는. 뭐 이런 종류의 시 있습니다. 생명시는 인간의 순수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데요. 유치화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깃발, 생명에서 뭐 이런 시가 있고요. 서정주는 화사, 화사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자화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광복 직후에는 이제 그 전까지 활동을 하던 이 사람들이 모아서 시집을 내게 되는데요. 그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내게 돼요. 박두진, 박목월, 서울대 박동규 교수님의 아버지죠. 박목월, 조지훈, 청록파라고 합니다. 후기 모더니즘은 뭐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마와 숙녀. 1960년대 참여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4명이 주로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풀의 작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풀. 김수영. 그리고 신동엽. 뭐 고은, 김지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시를 쓰게 되는데요. 참여시라는 건 역시 목적시의 일종입니다. 현실 정치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1960년대는 두 가지가 큰 문제였죠.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이승만의 독재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 박정희가 또 정권을 잡으면서 독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연장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독재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당시 분단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또 이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쓴 어떤 내용들은 주로 이 두 가지 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본인 학교가 좀 열심히 가르쳐주는 학교라면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학교는 뭐 삼육이나 와부나 동화나 이런 학교는 이제 거의 항상 나왔었고 다른 학교들도 간간히 이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워놓으면 전반적인 것들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20년대하고 30년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라는 건 여러분들 일단 뭘 먼저 외워야 되냐면 이 갈래 이름들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자, (1920년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갈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으로 한번 외워보죠.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라서 옛날 사람이네요. 성시경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성시경이에요. 성시경.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4명의 낭자들하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성시경 사낭자예요. 다 외웠습니다. 성이라는 건 뭐냐? 서정시, 서사시. 그다음에 시조부흥운동 경향시. 사낭자. 그랬는데 이게 저항시다. 이 말이죠. 다음. 30년대는 어떻게 외우냐? 30년대는 굉장히 모순된 시대였습니다. 저기 모순이 생겼네요. 저 모순이 생겼어요. 다 외웠습니다. 끝났네요. 60년대 하나 외우면 돼요. 참여시. 60년대 그냥 외우세요. 참여시.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준 거 있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여러분 다 썼나요? 다 썼나요? 아직 덜 쓴 사람은 먼저 마무리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우고 우리 각각 한번 그 이름을 떠올려 보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방에는 잘 안 보이겠네. 한 방에 보이나? 한 방에. 저기 모순이 생긴다. 그러네요.
그리고 작품 이름 같은 것도 이미 이제 작품 이름은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써줬잖아. 작품 이름 같은 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좀 지워볼게요.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진달래꽃. 국경의 밤. 뭐 이건 뭐 난초. 근데 이건 사실 난초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 이름 두 명만 알면 됩니다. 이거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방금 했으니까 이거 또 오늘 배울 거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 이거 다 아는 거지. 같이 해볼게요. 형님 누구예요? 뭐예요? 진달래꽃? 국경의 밤? 난초야. 난초 몰라도 돼. 님의 침묵?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 했단 말이야. 그럼 30년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윤동주 이육사는 한 개씩은 다 알잖아요. 뭘 꼭 2개 외워야 되겠어. 한 개씩만 써도 맞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서시 하면 되고 뭐 별에는 밤도 좋은 놈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이육사는 뭐 절정 보통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절정? 이렇게 청포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색도 말이야. 이게 서정시. 김소월은 서정적이잖아. 서정. 민요적 서정시다. 이렇게. 김동완은 국경의 밤 서사시다. 이렇게 했고요. 시조 부흥운동이고요. 그죠? 경향시다. 이랬습니다. 경향시. 사상시. 사상시. 낭만주의다. 이랬어요. 저항시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외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번 채워서 한번 읽어보고 또 뒤에 것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건 뭐겠어요? 20년대. 민요적 서정시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요. 같이 얘기하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건 뭐예요? 서사시다. 그럼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 뭐를 살리자? 시조 부흥운동이다. 여기 뭐였다? 난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거 목적시다. 이거 뭐야? 경향시. 여기는 뭐다? 불교적 사상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태폐적 낭만주의다.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뭐야? 저항시다. 이상화의 빼앗긴데라도 봄을 오는 거 아니다. 그럼 30년대는 여기 저항시인데 끝도 저항시가 그대로 생겼잖아. 그지? 저항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윤동주 뭐 이거 알고. 모더니즘, 순수시, 생명시. 뭐 이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외워야 될 거는 뭐 나머지 이런 작품들만 조금 외우면 되는데요. 이거 이상해 어디 있어? 오감도. 이거는 선생님 선배. 보성고등학교 선배. 70년 선배. 천재 이상 천재.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욕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이 이상의 오감도가 연재가 처음에 됐는데 개 욕먹고 쌍욕 먹고 3회인가 4회 만에 내렸어. 저게 뭐야? 무슨 시야? 이러네. 말도 안 되는 시인 거야. 제1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제2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하면서 몇 가지 가냐면 13까지 그냥 계속 가. 그러더니 그 비슷한 내용 한 번 더 반복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있었어.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건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모더니즘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김광규는 뭐 대생 이런 작품이고요. 추일서정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란 말과 이미지즘이란 말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설에도 나와요. 소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뭐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 거고, 유치화는 깃발. 그리고 생명에서 기억할까요? 생명까지 해줄까요? 생명에서. 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부대낄 때, 내 생명이 부대낄 때 기억나나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하고 1학기 때 배웠잖아. 거기서 뭐야 작은 따옴표 본질적인 나를 만나지 못하면은 몰라 뭐 그런 게 있어. 영겁의 허적에 뭐 어쩌면 백골을 쪼이리라 뭐 이런 게 있잖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게 생명에서 아니야. 화사, 자화상, 뭐 뱀의 혀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자화상은 있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좋습니다. 뭐 여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안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어디 해야 돼? 여기. 요거 30년대. 이거 뭐야? 저항시야. 이거 안 지원. 이거 알잖아요. 윤동주 뭐 있어? 서시, 별에는 밤, 이육사, 청포도, 절정. 이렇게. 이건 뭐야? 모더니즘인데 두 개로 나뉜다. 모더니즘은 초현실주의하고 이미지즘으로 나뉜데 초현실주의는 이상의 오감도다. 이 김광규는 대생이다. 김영랑은 순수시인데 모란이 비까지는 이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생명, 저무순생. 이거는 깃발과 생명에서. 여기는 화사와 쉬세요. 쉬는 시간. 신채시. 개와 가서. 창가. 최초의 현대시. 주요한이라는 사람의 불놀이 20년대
서정시, 서사시. 일단 먼저 써놓고자. 성, 시, 경. 뭐 혼자 딴짓 하냐? 성시경. 그 다음 뭐였지? 사, 낭, 자가 아니고 저였지. 얘는 말로 해 그냥. 시조 부흥운동, 경향시, 사상시, 낭만주의, 저항시. 뭐 이름 기억나면 해봐. 서정시는 누구였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또 김씨야. 김동환의 국경의 밤. 시조 부흥운동 몰라도 되고. 경향시 무슨 주의 운동이다. 사회주의. 사상시는 누구의 뭐다? 불교의 사상이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참여를 해서 본인 최대를 끌어내. 정신 놓지 말고. 낭만주의가 안 나왔었지? 내 뭐다? 허무병 꿈 눈물이. 저항시는 이상화의 뺏긴 들에서 머무르는가. 30년대 4개. 저, 모, 순, 생. 뭐뭐뭐다. 저항시, 모더니즘, 순수시, 생명시다.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윤동주 또 이육사 뭐 작품은 됐고. 모더니즘은 2명 있었는데 무슨 주의하고 뭐다. 최현실주의하고 이미지즘인데 최현실주의는 이상이었고 이미지즘은 얘네가 아직 배운 작품이 많지 않아서 잘 안 걸리는 거야. 김광균. 순수시가 김영랑. 뭐 있더라? 오라니 피까지. 생명시가 뒤로 갈수록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야,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테니까 표 그대로 외워오세요. 자, 소설 가겠습니다. 필기 준비하시고 예쁘게 한 번 더 지우고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립시다. 소설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청준. 그 설명을 듣고 지금부터는 역시 아까 신채시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중간 단계의 소설이 존재해. 신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이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판소리계 소설을 공부할 때 배우거든. 예를 들어서 흥부전이라는 게 처음에 근원 설화에서 나왔는데 그 판소리로 갔다가 고전 소설 흥부전이 돼. 그러다가 이때 다시 개화기에 재창작이 되면서 연의각이라는 작품으로 바뀐다. 뭐 또는 춘향전이라는 게 옥중화라는 작품으로 바뀐다. 심청전이라는 게 강상년이라는 작품으로 바뀐다. 이 신소설의 특징이 제목이 몇 글자라는 거예요. 세 글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소설 작품이 바로 이인직의 혈애누라는 작품이에요. 혈애누. 제목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혈이 뭘까요? 피. 누는 루자예요. 눈물 루자입니다. 피눈물 이런 뜻인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약간 고전소설스러운 말투. 말투가 문제인 거야. 말투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투가 아직 옛날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광수의 뭐에 와서는 최초의 현대소설이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 1917년에 발표되는데 언문일치체의 확립이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합쳐지면서 좀 자연스러운 말하기면 나쁜 새끼야. 그냥 친일파야 이 새끼. 하여튼 뭐 그래. 썼으니 문학사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경향소설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 사람 이름을 하얀색으로 쓴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색깔로 된 것만 외우면 돼. 근데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건 이제 중요합니다. 뜻이 중요한데요. 무슨 주의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주의예요? 사실주의야. 그러면 좋은 얘기 쓸까? 나쁜 얘기 쓸까? 나쁜 얘기 쓰는 거야. 주로 소재가 가난이야, 가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뭐 좋은 날. 설렁탕을 먹지를 못하니. 이런 거 읽어보면 감자 같은 거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내를 성매매로 내모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서로 나중에 익숙해가지고 그거에 막 낄낄거리고 서로 좋아해. 그러다가 그 중국인한테 맞아 죽고 뭐 이런 내용이 아주 이제 비참한 내용이죠. 그건 30년대. 혹시 알아요? 동물 나오는 동물. 표본실에 한 글자 쓰면 딱 알걸? 청개구리. 이 리얼리즘은 30년대로도 그래도 이어집니다. 김정한의 이런 작품들이고요. 사하촌. 절 아래 마을이란 뜻이야. 그 나중에 나쁜 주지 스님, 나쁜 중들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 그래요. 이상의 소설 굉장히 유명하죠. 진짜 몰라요? 갈매기라고? 날개. 진짜 몰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니네 아마 2학년 때 시험 범위 대부분 들어갈 거야. 박태원. 소설가. 한번 딱 알걸? 고보씨의 11. 이 두 개가 모더니즘 작품이에요. 경향은 좀 다릅니다. 역시 날개는 초현실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농촌소설 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부터 아주 익숙했던 김유정이라는 사람의 주로 점순이가 나오고 뭐 작품 아는 거 있나요? 봄봄도 있고 동백꽃도 다 주인공이 점순이야. 봄봄.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죠. 가족사 소설이라는 건 배경을 가족으로 잡은 건데 최만식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3대. 염상섭의 sorry. 염상섭의 3대. 최만식의 태평천하.
역사 소설은 뭐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광복한 후에 30년대에는 뭐 순수 문학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알죠? 영마? 전후 소설인데 전쟁 후의 상처를 다룬 최인훈의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반 동안 남았는데 공부하는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작품들이. 미리 보는 거야. 제목만 보는 거야. 미리. 다 계속 다 나오는 작품들이야. 그 다음 60년대 가면 이제 현대 산업사회와 관련된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뭐 전후 소설로 볼 수도 있겠고요. 조세희 그 유명한 난, 소 이런 작품들이 이제 6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넘어서 70년대. 이 새끼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래, 줄여서 난쏘공. 좋습니다. 이건 뭐 얘는 경리라고 외워요. 경리. 어딨어? 경리. 얘는 리모콘 가격이라고 외우세요. 적어놓으세요 빨리. 리모콘 가격, 리모논 가격. 예. 리모콘 가격 다 외웠어요. 관계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66쪽에 빼앗긴 드레도 보물 오는가 이거 안 할 거고요. 아니 해기스 소년에게 안 할 거고요. 빼앗긴 드레도 보물 오는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 잘 몰라도 돼. 여기 20년대 30년대를 주로 외우라고. 쉬운다. 자, 시간 2분 줄 테니까 빼앗긴 드레도 부분 오는가 읽어보고, 여기 날개 부분 여기 보지 마. 다 쓸데없어. 보지 말고 그 빼앗긴 드레도 부분 오는가를 2번에서 3번 정도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 이상해. 주제가 잘 안 잡혀. 그런 문제점을 느껴야 그때부터 해석이 시작되는 거야. 읽고 주제가 좀 잘 안 잡힌다.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표시해 보세요. 최소 3번 정도 읽으세요. 자, 질문해봐. 좀 이상한 게 좀 눈에 띄기 시작해야 이제 좀 해석이 되는 건데, 그게. 이상한 거 없어? 괜찮아. 질문해도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니까 질문해봐. 서로. 그럼 주제는 부정적인가? 근데 중간에 보면 즐거운 장면은 없나? 그러면 즐거운 쪽은 결국은 주제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 예쁘긴 한데 빼앗겨서 안타깝다?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좋습니다. 처음에 일단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게 처음에 질문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죠. 어디 있어요? 이 글이 수미상관이라는 걸 알겠나요? 수미상관이라는 건 똑같은 문장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 처음에 질문을 하고 마지막 줄에서 답하고 있죠. 이 글의 주제를 부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물리적으로 봄은 왔지만 그것을 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럼 중간에는 좀 이상해야 되는데 볼까요? 일단 1년부터 갑니다. 빼앗긴 들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법이에요? 들이라는 것 자체가 대유법. 자, 1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2년 볼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까지 끊으세요. 세 글자로 바꿔봅니다. 뭘까요?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붙은 곳.
지평선.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가르마 하면 남성적 이미지일까요? 여성적 이미지일까요? 남자가 가르마 같은,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니까. 보통 남자는 상투를 이렇게 틀어버리고 여자는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쪽지른단 말이에요. 예. 여성적인 느낌. 가르마 같은 논길. 전 세계적으로 다 땅을 의미할 때는 남성으로 표현할까 여성으로 표현할까? 여성이야. 왜? 땅이 뭘 하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나무가 자라고 생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기본적인 상징인 땅은 여성이야. 그럼 거꾸로 뭐는 남성이다? 하늘은 남성이야. 이게 물론 상하관계를 표현한 거기도 하지만 일단 땅의 그런 속성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가이아 여신 이런 것이 여신이잖아. 다 그냥 신이 아니란 말이야. 으로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까지 2연에서 그러면 현재 상황이 제시가 된 거야. 뭐 하는 상황인데? 지평선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산책을 하는 거야. 근데 꿈속을 가듯 그랬으니까 약간 분위기는 꿈꾸는 듯한 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죠. 이 분위기로 산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는 뭐 긍정 부정 뭐 약간 긍정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푸른 하늘 푸른 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푸른색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상징이 이상이나 뭐 꿈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칩시다. 약간 긍정 쪽에 가까워요. 3년 갑니다. 긍정.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의인법이네요. 불렀으니까 의인이면서 돈호가 사용이 됐네요. 하늘아 들아. 내 맘에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네. 네가 나를 오라 그랬니? 누가 나를 불렀니? 아 답답해. 말 좀 해봐. 왜 갑자기 걸어가다가 부정적인 감정,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으면 뭔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없이 그냥 갑자기 답답하게 됐잖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해야 되는. 이거 왜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왜 갑자기 답답해요? 이유 제시가 안 돼 있잖아. 다음. 근데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발자국도 섰지 마. 계속 산책해. 옷자락을 흔들어. 흔들. 종달새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또 여성적인 비유가 나. 여성. 이 글의 특징이 바로 여성적인 비유가 자꾸 나온다는 거야.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사연이잖아요. 사연이 긍정적 분위기에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나온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읽다가 이 인간이 정신분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 시가 이상한 게 그거라고. 정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에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또 여성적인 비유예요. 여성적인 비유. 3. 여성 3.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무라일체.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무라일체. 5연 했고요. 6년입니다. 혼자라도 기꺼이 가자. 가쁘게 나라는 건 기꺼이란 뜻이에요. 기꺼이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마른 논을 물을 공급해주는 도랑이야.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잘 자라 잘 졸졸 잘 자라 이렇게 가는 거야. 쟤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이런 거 물음표 해야 돼. 해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런 거 물음표야. 왜냐하면 그 앞에 노래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 어떤 장면인데 도랑이 흘러가는데 졸졸졸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노래라고 비유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깨춤만 추고 간다는 건 어떤 장면인데 물이 뭘 이렇게 무슨 도랑이 무슨 물이 이렇게 흘러요? 어깨춤이라는 것은 어떤 장면인 거야? 그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돼지야.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불구불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요. 구불구불한 모습.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마. 여러분들 쓰는 용어 나왔네요. 깝치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촉하지마, 깝치지마. 맨드라미, 들맞꽃 안녕, 인사해야지. 갑자기 기뻐졌어. 이상한 애야 얘.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 이것도 여성적이죠. 전통적인 이미지입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이미지예요. 긴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어 이 땅을. 내 손에 호미를 쥐어줘. 살진 젖가슴 밑줄 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적인 비유를 넘어서 무슨 적이기까지 하나요? 살진 젖가슴은 애한테 그 젖을 물리는 이미지잖아. 무슨 적 이미지야? 모성적 이미지인 거야. 모성적. 그러니까 문제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성적 이미지하고 모성적 이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까지입니다. 이게 몇 년이에요? 5, 6, 7, 8까지예요. 그러니까 4부터 8까지가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연을 한번 보세요. 구연해 보니까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는 현재 형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목적을 상실했죠?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구나. 갑자기 부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몇 년대라고요? 1900? 아까 배웠잖아요. 1920년대 저항시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석이 도움이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빼앗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야,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국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 즐거운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가면서 순간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다음 년을 보면 자, 구연은 부정이잖아. 지금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그럼 여기 부정인데 10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온몸에 풀냄새를 띠고 푸른 웃음 끊어. 이건 동그라미지. 푸른 웃음은 동그라미. 푸른 서름 이거는 세모지. 이게 어우러진 사이로 라는 건 두 개의 마음이 복합적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마음 상태는 나한테는 뭐냐면 정서적인 불균형 상태인 거야. 이 상태야. 그럼 이걸 바로 밑에 줄에서는 뭐로 표현했냐? 다리를 절멸하는 신체적 불구로 표현을 하는 거야. 신체적 불구 상태로 표현을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절묘 하루를 걷는다 라는 게 이게 바로 여기와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알겠어? 나는 불안해 라는 주제를 연별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서 나타낸 거야. 이해되죠? 그걸 불안해라고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보여주기 방식으로 효과적이잖아. 자, 푸른 웃음 이런 거는 뭐 무슨적 심상이라는 건 알죠? 푸른 웃음은 무슨적 심상이에요. 푸른이라는 건 시각이지만 푸른 웃음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진짜가 푸른이야 웃음이야? 진짜는 웃음이지.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중딩스러운 거니까 그냥 쓰면 되고. 왜 안 쓰냐?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청각화, 중딩스러운 거. 푸른 서러움은 공감각은 아니죠.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내 마음에 씌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길 절망적인 상황이다. 됐습니다. 숙제는 171쪽까지 해오세요. 앞에 해액에서 소년에게도 해야 됩니다. 자, 비문학 가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펴세요. 위 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 보기를 보겠습니다. 과제명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조사 대상은 빙하예요. 빙하. 조사 방법 및 내용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이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까지 끊어. 그것을 이용해서 뭘 조사한다고요? 성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처음 접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사인펜을 갖다가 종이에다 하나 딱 찍어놓고 물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전달을 시키면 사인펜이 무지개 빛깔로 나뉘어집니다. 해본 적 있나요?
있나요? 그 첫 번째 해보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원래 이것은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아주 정밀한 실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요.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동위원소 B를 이용해야 돼요. 그걸 뭘 측정한대요? 기온을 측정한답니다. 어떤 산소 동위원소가 많으면 기온이 높다 낮다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마지막이요. 뭘 이용한대요? 여기서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이라고 가면 낚이는 거야. 뭘 이용한다고요? 주기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기라는 것은 무슨 적 개념인가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일정 시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럼 시간적 개념을 이용해서는 시간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다? 1번밖에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생성연대가 예를 들어 이 주기성이 예를 들어 뭐 1000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한 3번 지났으면 3000년 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빙하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16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근데 보기 그림 자체를 보면 이게 디귿에 보세요. 산소 동위원소 B는 검은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동위원소 B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보니까 세 번째 단락의 맨 끝에 부분 볼까요? 산소 동위원소 B의 증감은 기온 변화하고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또 이산화탄소 농도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 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질문자 누군가요? 이해되나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다음 23번입니다. 질문자 누군가요? 3번이라고 했죠? 그 귀감이라는 단어, 자, 진영이가 생각할 때는 귀감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쓰는 단어지? 귀감. 어떤 행동이 본받을 만할 때 귀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사람이 있고 B 사람이 있는데 A가 얘라는 행동을 했는데 얘가 얘라는 행동을 할 때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이다. 이게 귀감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 리만하고 아인슈타인의 차이를 마지막 단락에 보겠습니다. 차원에 대한 정의를 자유롭게 만든 리만 덕분에 리만은 뭘 했어요? 차원을 무한대까지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야. 도움을 준 거지, 도움. 근데 이걸 똑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 얘는 어떤 한계를 무너뜨렸는데 얘는 그거랑 좀 다른 걸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귀감 본보기가 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모태라는 건 엄마 뱃속이를 모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다른 이론을 낳는데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25번은 앞에 페이지를 보면 어떤 타일링과 어떤 타일링으로 일단 나눠집니다. 어떤 타일링과 어떤 타일링으로 일단 나눠진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타일링은 미적으로도 가치가 떨어지고 수학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 보이나요? 그 문장에서 뭐가 일단 나와야 돼? 조건이 없는 타일링과 조건이 있는 타일링 이렇게 일단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는 타일링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타일링이 나와 있는데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란다. 아르키메데스의 타일링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무슨 타일링과 무슨 타일링? 무슨 타일링? 아 찾아. 아이씨, 거기 나와 있잖아. 규칙적인 타일링과 반규칙적인 타일링입니다. 규칙적인 타일링은 뜻이 뭔지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정다각형인데 앞에 어떤 말이 빠져 있는데? 동일한 정다각형. 에이씨, 뭐라고 쓴 거야? 정다가격이라니. 정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게 규칙적인 타일링. 반규칙적인 타일링은 정다각형이 두 가지 이상이 조합이 되길.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25번 보기를 볼게요. 이거 여기까지가 기본 독해잖아. 기본 독해. 이거 못하면 뭐 문제 못 푸는 거지 뭐. 보기를 보면 니은이 뭐예요? 규칙적인 타일링이죠. 디귿이 뭐예요? 반규칙적인 타일링이죠. 기역은 반규칙적인 타일링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삼각형이 정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 있는 게 동일한 각을 이루지 못했지. 그러니까 정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그래서 25번에 2번의 답이 기억이 아니라고. 질문자 누구야? 이해됐어? 다음 28번 마지막 문제. 28번 답이 왜 그건지 2번인지 왜 4번과 5번 3, 4, 5번은 안 되는지 설명할 준비하세요. 뭐 다 지우고 물어볼 겁니다. 자, 진우 이 문제 맞았니? 몇 번이랬어? 보민이 이 문제 맞았니? 몇 번이랬어? 오염물질? 오염물질이 어디 있는데? 보기에 세 번째 줄? 기본적으로 여기 지표면 위에 공기하고 그 위층의 공기 중에서 어느 게 더 뜨거워? 보통은 본문 보세요. 본문 보고 얘기하세요. 맨 첫 달라. 보통은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쳐서 여기는 통과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땅에 닿는 거야. 땅을 어떻게 만들어? 뜨겁게 만들어. 그럼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아래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요. 보통 상태에서는 여기는 그냥 통과했으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밀도가 어떻게 돼요? 빽빽한 정도가. 그러니까 따뜻해. 따뜻하면 얘가 부피가 커져 작아져? 커지잖아. 그럼 밀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밀도가 낮아요. 가볍다고. 얘는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대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상태.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반면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한 경우에는 공기층이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까지 끊어. 자, 이게 지금 보통의 상태인데 이 보통의 상태는 안정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왜 불안정한 상태냐면 가만히 냅두면 자꾸 움직이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유인가에 의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온도가 낮고 여기가 온도가 높게 되면 거꾸로 여기는 밀도가 높게 되고 여기는 밀도가 낮게 돼서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이게 무겁단 말이야. 이게 가볍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안정한 상태야. 그런데 보통 상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뒤집혔다 그래서 무슨 층이라고 부른대요? 찾아. 모르면 찾고 알면 그냥 대답하면 되잖아. 역전층,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역전층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 여기 봐. 일반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거꾸로 된 상태가 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열 용량이 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도심은 녹지가 많은 인근 교외 지역에 비해 지표면이 뜨거워져. 더욱이 끊어. 더욱이란 단어는 B잖아. 일단 그 앞에 게 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단 있는 거야. 그게 A야.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쉽게 뜨거워져. 그 다음 거기에 뭐가 비쳐? 햇빛이 비친 거야. 이건 거기 안 나왔지만 일단 B라고 잡아볼게. 햇빛이 비쳤어. 그 다음 더욱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이제 B든지 C든지 체계 개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더욱이
공장, 도시 안에는 이게 많아서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더욱이 열이 많이 발생한다 했잖아. 지금 몇 가지 이유가 나온 거야?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어. 일단 쉽게 뜨거워져.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해. 이게 나온 거야.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햇빛이 비치면이 사실 있어 거기. 근데 숨어 있어. 어쨌든 뭐 세 개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주변 지역보다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데 열섬 효과를 한다까지 끊어. 열섬 효과는 지금 여기 나타났지. 근데 열섬 효과의 발생 원인을 얘기할 때 그 다음 단락에서 찾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열섬 효과가 나타나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 단락에 접속어가 말이야. 열섬 효과가 이미 나타난 다음 거를 원인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앞에 비문학을 배운 친구들이. 이해돼? 그걸로 원인을 들면 안 되지. 그럼 그 위에 있는 A, B, C 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열섬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어떤 단어? 주된을 일단 보면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원인이 몇 개 이상이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인이 2개는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이것 중에 2번이 더 중요하다 또는 1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 네가 볼 때 여기를 갖다가 이게 더 중요해 보여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 있는 표현이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 라는 표현 그 단어 그 문장이 정확하게 콕 나와야 되는 거야. 이만큼이요 소용없어. 여기 대충 나온 것 같아요는 모르는 학생이 그냥 변명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콕 집어서 요 표현이 주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인이 몇 개 나왔잖아. 그럼 얘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전혀 안 나왔지. 그리고 햇빛이 안 비치면 쉽게 뜨거워지지도 않잖아. 햇빛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햇빛은 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주된이 틀렸다고 2번이.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열섬 효과가 그래서 보기를 좀 더 읽어볼게. 그래 뜨거운 공기가 어디 뭐처럼 덮게 된다고요? 두 번째 단락 보기에 두 번째 단락 뚜껑처럼 덮게 된다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왜 그러냐면 봐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대. 여기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공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대. 그럼 이거 무슨 층이 되는 거야? 역전층이 되잖아.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상공에 올라간 오염물질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열을 감소시켜 공기의 연직 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거 이해되지? 여기가 오염물질이 많아져가지고 땅바닥까지 햇빛이 잘 안 닿으니까 공기 이동은 더 안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런던 스모그의 원인이잖아요. 내려가세요. 28번에 3번 보겠습니다. 열섬 효과가 나타나는 곳의 대기는 기층이 안정한 상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왜? 이거니까. 다음. 열섬 효과가 근데 제일 문제가 내가 미안해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틀렸어. 틀린 인간이 이 정도도 정리해서 안 해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야. 정리를 해와야 돼. 정리를. 그러니까 풀고 그냥 띡 하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일단 쫙 풀었어. 그러면 좀 미심쩍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해보고 해봐요. 그게 삶의 자세야. 그게 사람이 안 변하거든. 지금 하는 패턴대로 평생 살게 된 사람이 중간에 뭐 어떤 하늘에서 뭘 번개를 맞아서 변하고 이런 거 없어. 지금 행동을 바꾸면 돼. 네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행동을 바꿔. 왜 이 정도가 정리가 안 되냐? 이게 어렵냐? 나도 임마 30년, 20년 전에 배운 걸 지금 꺼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4번. 열섬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역전층에 의한 안개가 발생하지 않겠군 그랬습니다. 근데 역전층은 맞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본문에서 역전층에 의한 안개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밑줄 치세요. 본문 보려니까 보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또 틀렸죠. 자, 찾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주변보다 온도가 어때요? 낮은 상태에서 역전층에 의한 안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열섬 효과는 어때요? 반대로? 온도가 높잖아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지. 그 다음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죠. 5번은 기온의 역전 현상과 열섬 효과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대기의 연직 운동을 방해한다는 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둘 다 안정된 상태니까 5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 시간의 숙제는
당연히 그 끝까지입니다. 58번 까지예요. 뭐 가뿐하게 한 지문만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42에서 45까지 풀어보세요. 야, 저기 오늘 수업은 일단 그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 아까 필기한 거 시하고 소설이잖아. 20년대 30년대 위주로 그 앞에 것도 조금은 낼 거야. 근데 완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필기를 그대로 내가 이 타이핑해 놓은 것에 빈칸을 꽤 많이 뚫어 놓을 거야. 30개 정도 뚫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빈칸을 채우는 작가 이름하고 그 갈래, 뭐 서정시 이런 거 하고 외울 준비를 해와야 돼. 툴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 빈칸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준비해 오세요. 빈칸이 30개 정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